더워? 나 더워. 아, 잘못 눌러. 3학년 10번 눌렀다 왔네? 네. 우리 고보 씨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왜 웃어? 왜 사람 면전해주고 이러는 거야? 자, 우리가 소설가 고보 씨의 1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설만큼은 작가를 확실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박태원 작가가 이제 굉장히 자전적인 내용의 소설을 쓴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볼게요. 자, 이제 박태원입니다. 오,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이제 박태원 작가의 생물은 요 정도. 오래 사신 편이죠? 그래도 비교적. 박태원 작가가 친하게 지냈던 시인이 뭐 이상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제 박태원 작가는 그냥 얇고 길게 살았다. 그래서 박태원 작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호가 구보입니다. 구보. 왜 구보냐면은 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이 잘 돼서 호를 구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는 이게 픽션이었는데 쓰고 나서 이제 구보라는 호가 자신의 것이 된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보의 뜻은요, 원래 첫 번째로는 한자어로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만한 사람에서 이제 높은 사람으로 친구들이나 구보, 이제 그 박태원 스스로도 거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자어를 변경해서 지금의 박태원 씨의 호인 구보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박태원 작가 같은 경우는 1908년에 되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얼굴에 좀 부티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표정들. 그런데 양반 지방에서 출생을 해서 이제 경성 제일 고보라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약간 뭐 지금도 명문이라고 하는 경기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거기는 입학을 해서 문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나 문학을 좀 배우고 싶은데 좀 과외할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춘원 이광수가 문학을 이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원 이광수라고 한다면 소설 무정. 그 여러분 이제 친일파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때는 친일 전이야. 그래서 이제 춘원 이광수의 과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정이 좀 유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문학 공부하실 때 자아와 세계 간의 대결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박태원 작가의 삶은 사실 자아와 세계 간의 대결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유복하고 안정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광수의 과외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동경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도 공부인데 뭘 배워오냐면 모더니즘을 배워와요. 그래서 모던 보이로 다시 태어난 거지. 저 모습이 바로 이제 모던 보이로서 이제 박태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머리 장난 아니지? 안경도요, 여러분 굉장히 좀 힙하지 않습니까? 좀 그 연예인 중에 여러분 가수 김현우 알아요? 느낌이죠,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도 되게 세련되고 이제 모던 보이로 이제 탈바꿈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구인회에 가입을 해요. 구인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정지용 시인이 기점으로 있고 이제 이 구인회에는 정지용, 이태준 그리고 이상근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는 문학 이 당시에 뭐 같이 작품을 하고 작품 평론하던 그런 모임인데 사실상 1930년대 우리 문학사에 되게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모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가 약간 대빵 같은 거고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태준 작가라는 작가 이름이 되게 낯설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해저헌터라고 하나? 제일 중요해. 이제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가 이상도 알아보고요, 박태원도 알아보고요,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해서 데려오는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런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돌다리 이런 거 수능에 나왔고요. 달밤, 까마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이요. 정지용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즘, 여러분 향수, 그리고 이제 이상 같은 경우는 이상하죠. 그리고 특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박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모더니즘적인 뭔가 표현 방법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이태준의 약간 하이라이트였어. 서정성인데 서정성. 소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약간 이상이나 박태원의 소설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이태준 작가의 단편선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좀 힐링한 따뜻하고 연민을 가진 그런 작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이상이랑 박태원이 굉장히 친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여러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벗이 자네는 좋은 글을 쓰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벗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가 구보씨 일일이 1934년에 나오거든요. 소설가 구보씨 1934년에 나오는데 이제 신문에 실릴 때 이상이 사파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또 이제 엄청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나와요. 이상의 날개. 그래서 이상의 날개와 소설가 구보씨 일일은 친구다. 이제 둘이 엄청 친하게 지낼 때 이제 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모더니즘을 하던 사람들, 모던 보이들이 얼마나 약간 힙스터였냐면은 박태원 작가가 결혼을 합니다. 30년대에 빨리 결혼을 하는데 박태원 작가의 결혼식에 있었던 이런 방명록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좋구나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 방명록에 요즘도 결혼할 방명록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했잖아. 근데 거기 보통 이제 이름만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거는 넘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지용 작가의 방명록입니다. 꽃 피었으니 열매 열고 뿌리는 다시 깊이 뭐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주고 이건 이제 거의 악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태원 작가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것도 악플이죠. 그 중에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위트 있는 되게 세련된 방을 보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제일 세련됐다고 느낀 건 이겁니다. 본보야지 너의 아미 기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 기림이 누구냐면 여러분 시 중에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어요. 처음 무어같은 줄 알고 바다에 빠졌던 흰색 나비가 공주처럼 돌아오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쓴 김기림 작가가 이렇게 세련되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당장 약간 에코백이나 텀블러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예쁜 그런 필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세련되고 모던한 사람들이 이제 막 문학 작품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과 박태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은 이상 같은 경우는 박태원이랑 되게 비교가 되는 작가예요.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문학사에서 천재거나 가짜거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쓴 형식의 글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썼고 그리고 이게 범인의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상 시 중에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제1의 아이가 뛰고 제2의 아이가 뛰고 그러는데 띄어쓰기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천재다. 두 번째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에 이제 그 이상이랑 비슷한 종류의 시를 쓰는 선배 시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상이 모방한 것이다. 뭐 이런 또 추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이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이상의 삶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단명했습니다. 32살에 죽어요. 약물 중독으로 일본에서 이제 죽는데 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신의 삶적으로도 너무나도 우울해하다 죽었고 그리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상을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학을 평론하는 분들이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실패는 한국 문학사가 가진 가장 황홀한 실패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상이라는 사람이 짧게 살고 갔지만 그 흔적이 한국 문학사에는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은 그렇게 갔지만 이상은 짧고 그렇게 갔지만 진짜 좋은 문학을 쓴 건 얇고 길게 살다간 그의 친구 박태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원이요 1934년이랑 1936년에 유의미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를 해요. 1934년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설가 구보씨 1위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2년 뒤인 1936년에 천변 풍경이라는 이제 그 자기네 동네인 그 청계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는 그런 소설을 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이 죽고 나서 그 훨씬 이후로부터는 역사 소설 위주로 써요. 근데 그 역사 소설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 소설가 구보씨 1위를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데 구보가 계속 돌아다니지. 그러면 자기가 본 걸 계속 막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소설에서도 녹아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그의 뭐 그런 표현적인 기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인의 모더니스트들의 모임을 통해서 박태원은 새로운 기법과 그런 지식인들, 그 당시 그 식민지 조선에 뭔가 세련됨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서의 지식인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는 작가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가 중에 박태원은 어떤 기법을 썼냐면, 여러분이 소설가 국어시의 1위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학원에 가도 두 가지 기법은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연학적 기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흐름. 맞아요. 의식의 흐름. 이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다른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고연학적 기법을 쓰다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시대적 흐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연학적 기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어떠한 도시, 뭔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를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이라면 이러한 기법을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자는 여러분 칼각꽃이라는 시를 쓴 프랑스의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파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이미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면은 프랑스가 중세의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안에 현대적인 게 너무 아름다워. 막 재즈가 있고 와인이 있고 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막 명품관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도시의 막 하수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막 세련되고 깨끗하지가 않아. 선생님도 막 여행을 갔는데 에펠탑 앞에, 여러분 에펠탑이 시간 정각마다 불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정각이 한번 반짝반짝하고 뭐 7시에 반짝반짝, 8시에 반짝반짝, 그러다가 이제 새벽 1시에는 모든 불이 꺼지고 트리처럼 그 불빛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겠다고 내가 이제 1시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1시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막 그게 이제 오겠다. 이제 반짝반짝하면 인증샷 찍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증샷 찍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누구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우리 집 강아지만한 쥐였어요. 그렇게 쥐가 많다? 나는 반려쥐인 줄 알았어. 너무 통통하게 살이 찌고 사람의 반응에도 놀라지 않고 마치 우리 동네 비둘기들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 쥐 너무 싫거든. 쥐가 우리 강아지만 했다니까? 그래서 목줄하고 다녀야 돼, 그 정도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진짜 지저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근대에서 현대를 넘어오는 순간에 오죽했겠어요. 프랑스 역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보들레르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이제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도시 속에서도 그 볼 수 있는 그 우울한 도시의 뒷면, 이런 거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감수성을 극대화해서 프랑스 파리의 곳곳을 걸어가면서 써서 그것을 이제 시로 형상화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파리나 뉴욕처럼 뭔가 세계 문화에 수도면서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그런 도시에서 했던 그런 기법을 모더니스트들은 그 다음에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경성에도 그런 화려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카페가 있고요. 우리 구보가 갔던 카페가 있고요. 경성역에 막 1등석, 2등석, 3등석 해가지고 전차를 타면 막 나라 전체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막 그 지식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박을, 막 조카들한테 수박을 사주잖아. 그리고 막 자유연애가 화려해져가지고 막 소개팅하고 그 여자 잊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성에 굉장히 모던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보는 지식인이잖아. 박태원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성 곳곳에 화려함 뒤에 숨어 있었던 그 구보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죠. 막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상상하는 부분에서 어떤 안악이 그 여급 구함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 같은 경우는 문맹이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거리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 화려해지고는 있으나 그 뒷면에 어둠 속에 그늘에 있는 면을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연학적 기법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에
때문에 자기가 산책을 하면서 본 것들을 글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시정의 풍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풍물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 떠오른 바가 있잖아.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속에서의 지식인의 고독을 나타내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의 풍물을 보고 이걸로 인해서 떠오르게 된 일상 속의 지식인의 고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면 떠오르고 보면 상상하고 보면 회상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게 되게 리얼리즘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실주의 문학인 거지. 보고 떠오르는 인간의 그 당시 지식인의 뭔가 이렇게 뇌를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 얘는 픽션입니다. 픽션이지만 박태원이라는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 당시 1930년대 지식인이라면 모름지기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그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태원을 이해했다면 이제 저번 시간에 드렸던 소설 줄거리 빈칸을 한번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면 돼서 너무 불안한데? 되는 일이 없네. 자, 다시 볼게요. 자, 구보의 행동이나 생각 다시 정리할게요. 구보의 직업은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구보가 뭐가 되길 바랬을까? 그죠, 월급쟁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면 좀 구보가 안정된 생활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져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구보가 외출합니다. 구보는 어머니에게 뭘 하지 않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참 K소설에는요, 여러분, 살인자는 있어도 불효자는 없거든. K소설에서는 폭력은 해도 밥은 안 굶겨요. 그래 지금 여기서 이제 구보는 대답을 하지 않은 불효자인 거지. 이게 모더니즘적이죠. 자, 그리고 구보는 뭘 시달리고 있을까? 뭐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죠? 신경쇠약도 신경쇠약을 통해서 우리 지우기처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병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식구 중에 그런 식구가 있어요.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런 식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야. 식민지 조선 자체가 식민지 조선이 병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작가 의식이 이 소설에 계속 병 이름이 나열이 돼요. 거기 이제 그런 작가 의식이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화신상의 백화점에 가서 젊은 누구를 볼까요? 그죠? 젊은 내외, 구부를 봅니다. 그리고 젊은 내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행복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전차를 기다리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요.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뭘까요? 애달픔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인물의 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엄청 직접적이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다 얘기했지. 자, 그래서 전차를 탑니다. 전차는 동대문행이에요. 근데 이제 동대문행에서 작년 여름에 만났던 여자를 우연히 만났으면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소개팅 한번 해가지고 만난 여잔데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상상력이 좋다. 구보가 만약에 MBTI 검사를 하면은 EN까지는 빼박 아닐까? E도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친구를 6명 만나. E는 맞는 것 같아요. 그 N도 100%죠. EN, F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건 게 싫어서 그래. 네. EN 어쩌고인 걸로. 자, 그리고 전차 안에서는 또 누구를 짝사랑했던 기억을 회상합니까? 친구의. 그쵸. 친구 누이를 짝사랑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친구 누이를 짝사랑하는 게 참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치? 태훈이 혹시 여동생 있어요? 없어요? 여동생 있는 사람 남학생 중에 없어? 한 명도 없어? 지우개는 여동생 없어요? 여동생 있게 생겼는데 남동생 있어요? 없고? 민혜도 누나 있잖아. 그럼 누나라고 쳐보자. 만약에 친구가 내 누나를 좋아해.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친구에 따라 다르잖아요. 친구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민성이야. 그렇게 있죠. 왜 싫어? 이제 뭘 왜 저래? 친구 누이를 짝사랑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제 친구 누이를 짝사랑했는데 자기가 실망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의 누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거기서는 솔직히 사실 지금의 젠더 감수성에 맞지 않지만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랑의 기준이 황금으로 넘어간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 누이를 짝사랑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전차에서 내립니다. 조선은행 앞에서 내려요. 자, 그리고 단곡 천정 다방에 가서요. 가배차와 담배를 주문합니다. 이런 풍속들, 이 사람이 먹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세련된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던보이로서의 구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예전에 만났었던 사내를 마주치면 모른 척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벗이라는 어딜 갑니까? 그죠. 골동 품점에 가지만 벗을 못 만나요. 자, 그리고 걸어가다가 초라한 행색의 벗을 만나는데 다른 벗이야. 행색의 벗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글 쓰는 사람들, 이 당시에 이런 모더니즘 예술가들 중에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술이 돈이 안 되는 세대, 뭔가 예술보다는 정말 돈을 버는 막 자본주의 사람들이 그런 거에만 탐닉하는 시대,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경성역이 있어요. 서울역이죠. 그래서 뭘 숨기기 위해 어딜 갔을까? 부부가 어떤 지금 심리거든. 그렇죠. 고독을 숨기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3등 대합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3등 대합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등 대합실에 가서 막 노인도 노파도 보고요. 거기 있었던 어떤 사내의 모습도 보면서 어떤 속물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흥미를 느꼈다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개찰구 앞에서 금광 브로코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황금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차림에 중학시정의 열등생이었던 벗을 또 만납니다. 경성은 대체 얼마나 좁았던 걸까? 약간 여러분에게 후곡마을 같은 뭐 그런 건가? 자, 그래서 끽다점에서 벗과 벗의 애인과 가면서 이 둘의 이야기를 보면 혼자 또 상상을 오지게 하죠. 자, 조선은행 앞으로 갑니다. 벗과 벗의 애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벗이 다른 벗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제 벗과 약속을 잡으려고 어디에서 전화를 합니까? 길가요. 길가 양복점에서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나고 싶은 벗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방에서 벗과 함께 구보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보는 갑자기, 진짜 갑자기 5개의 능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잖아. 능금이 5개 있는데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 맛없는 것부터 먹을까? 약간 이런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간의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 소설 중에 이제 이 당시 구보가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온 배경이잖아요. 일본 소설 중에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설에서도 비스켓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깻잎 논쟁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비스켓인데 이제 이런 거 비스켓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계속 달콤한 비스켓부터 먹으면 맛없는 비스켓만 남고 근데 내가 자꾸 맛없는 비스켓을 먹으면 결국은 달콤한 비스켓이 남아있는 거다.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지. 내가 지금 좀 슬픈 일이나 쓴 일이 생기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걸 각오해야 돼. 이런 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게 좀 일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이 5개의 등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딱 떠올리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상실의 시대 같은 소설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종로 내거리와 종로 경찰서로 나갑니다. 벗은 뭘 먹기 위해 갑니까? 저녁을 먹기 위해서 거기가 이제 저녁 숙식 제공하는 데여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자, 이 소설에서 계속 생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생활은 그냥 루틴이 아니지. 인간이 인간답게 여유롭게 뭔가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사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활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또 벗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갖지 않은 벗을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벗이 이상입니다. 자, 다류예요. 동경에서 가을을 회상하면서 벗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밥 먹으면 사람 앞에 앉혀두고 혼자 상상 엄청 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동경에서의 가을을 회상하면서 그 자기가 대학노트 주워줬을 때 잠깐 썸 탔었죠.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로맨스를 회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창옥이라는 곳에서 설렁탕을 먹으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고요. 하지만 이 구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또 광화문 통으로 걸어오면서는 비극적으로 끝난 지난 사랑을 떠올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벗을 만나러 가면서 다방으로 가면서 벗의 조카, 이 벗은 또 다른 벗이에요. 조카 아이들을 마주쳐서 뭘 사줍니까? 그죠, 수박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연히 또 어떤 선배를 만나는데요. 그 선배는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인가 봐. 구보한테 뭐라고 부르냐? 구포라고 부르는,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지 못한 되게 무례한이죠. 구포라 부르는 사내를 만나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려고 벗을 다시 만나서 걸어가면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춘부의 일행치를 외면서 좀 낭만적인 치를 외면서 술 마시러 갑니다. 근데 이 벗이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은 술집마다 이제 친한 여급이 있었다고 해요. 술집에 갔다가 이제 그 벗이 친하게 지내는 여급이 옮겼다고 하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구보는 막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요. 온갖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뭐라고 관찰하고 싶어? 네, 정신병자라고 외치고 싶대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식민지 조선이 병들었다라는 작가 인식에서 근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렬한 충동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비가 오면서 또 뭘 떠올리냐면 어떤 아녀자, 어떤 안악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안악을 떠올리는데요. 일거리를 찾아 나온 안악을 어디서 만나냐면 광교 모퉁이 카페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모퉁이 카페 앞에서 일거리를 찾아 나온 안악을 떠올리면서 약간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안악에 대한 굉장히 가슴 아픈 감정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밤늦게까지 구보를 기다릴 어머니의 외롭고 슬픈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구보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뭘 가질 것을 다짐합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위에 얘기했던 생활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데요. 그 와중에 벗은 구보에게 뭘 쓰라고 말할까요? 그죠. 좋은 소설을 쓰라고 말하면서 이 법과는 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은요, 사건이 딱히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으로 비롯된 사건은 없지만 이렇게 구보가 장소를 옮기면서 만난 사람들, 그때 한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작은 사건으로 조각조각 나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는 없지만 이 장소마다 구보가 했던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잘 떠올리시면 이 소설은 다시는 안 봐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눠드린 학습지 채우면서 우리 구보씨의 일일 정리하도록 할게요. 끝!